다음으로 SDG 12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텐데요. 코이카 연구개발팀 김지연 연구원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드릴 그 목표 12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은 사실 SDG 안에서 그리고 개발협력 안에서 제일 들어본 적 없고 제일 익숙하지 않은 뭔가 새로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은 이제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사실 이게 우리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의 그 결과문서의 제목으로 포함이 될 것이 가장 확실한 단어가 전환이라는 transformation, transforming 뭐 이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 12가 바로 이런 전환적인 접근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가장 개발 협력적이지 않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세부 목표와 검토 지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그래서 SCP라고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기존의 지속 불균형한 생산과 소비 형태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모든 생산과 소비 활동을 지속 가능하도록 전환시키겠다. 그러면 생산과 소비 활동의 전반적으로 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것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환경의 이슈에만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연자본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자연자본과 생산성, 그리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제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구의 역량의 지속성 강화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자연자원이 약화가 되면 생산성이 감소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빈곤으로부터 탈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SCP를 통해서 자연자본이 유지 또는 증대가 되면 빈곤의 종식과 번영을 위한 기회를 확대 또는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적인 구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듣게 될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10YFP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리우 플러스 10, 그러니까 2002년 리우에서 열린 지속가능 정상회담에서 이 10YFP를 이제 수립하기로 결의를 했고, 그리고 리우 플러스 20, 2012년에 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주요 목표는 제일 첫 번째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경제 성장과 환경 오염의 탈동조화. 이전에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산업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는 당연히 환경 오염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기초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강화, 그리고 저탄소 생활 양식 장려,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는 이런 소비 생산 활동을 통해서 사회경제 발전이 지속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적으로도 의미하지만 결국은 경제 성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반 안에는 자연자원이 지속성을 가져야겠다 하는 이제 것이 주요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뭐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서 이런 그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에 관한 메커니즘을 만들자, 또는 이 3R, 뭐 리사이클, 리듀스, 리유즈, 이 3R의 원칙이나 개념을 확산시키자 등등의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로 나타나게 되었고, 마침내 2014년 10YFP 프로그램들이 6개가, 뭐 현재는 5개입니다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프로그램이 이제 2014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거는 결국은 공공 조달 프로그램에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아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소비 자체에 대한 수요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정보 프로그램이 독일을 주도로 시작이 되었고,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에 프랑스, 한국, 모로코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 코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과 교육 프로그램이 일본, 스웨덴이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축과 건설 프로그램이 핀란드 세계 그린 빌딩 위원회 유네비 주도로 이제 2015년 4월에 런치가 되었고,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프로그램이 2015년 8월에 지금 런칭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5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서 이 프로그램들을 런치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스텝 3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목표들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가? 1번이 바로 보시면 선진국 주도하에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역량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이 10YFP를 이행하자. 결국은 이 12번 목표가 뭔가 독립적인 목표라기보다 아까 목표 13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13이 UNFCCC를 이제 준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SDG를 구현하는 목표 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목표 12도 그 SCP의 원칙을 YFP 프로그램 안에서 구현하는 것을 이제 SDG 목표 안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12의 7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방금 이제 런치가 됐던 프로그램, 공공 조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12-1번이 많은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국한되어 있는 목표라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선진국이 이행해야 하는 과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및 기여 방안은 사실 이게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이 목표 12를 본다는 게 그렇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일까 하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발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거는 전 지구적인 보편적인 목표다. 그래서 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선진국 주도, 공통의 그러나 차별적 목표, 이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의 원칙, 선진국이 주도해서 이것을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목표 12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 SCP를 범분야적인 이슈로 사람들의 인식이나 소비 패턴, 생산 패턴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독립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범분야적인 이슈로 접근할 것을 요구해 왔었고, 또 그렇지만 개도국은 이게 이제 선진국 주도의 어떤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독립적인 목표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선진국에게는 이것이 이제 자원의 효율성 강화와 생산 양식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었고, 또 개도국에서는 환경적으로 견고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 도약대로 의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모호한 랭귀지로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목표 2의 이행수단과 같은 세부 목표가 있기도 하고, 또 목표 4의 교육에 관한 문제도 이런 자연자원의 재활용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정식 커리큘럼 안에 넣어야 한다. 뭐 이런 류의 세부 목표도 있는 만큼 이행수단 목표, 연간 세부 목표, 의제 목표 간의 이 준위와 우선순위에 관련된 조정에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제도, 기업의 참여 등에 대해서 여러 주체들이 세부 목표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좀 부족했다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이런 실행 계획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수, 그리고 당사자들의 수,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로 가지고 이런 목표들의 달성 여부를 측정을 한다면은 이 질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인 인센티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화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여 방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10YFP 프로세스는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프로세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그 환경부 주도로 유넵에 2017년까지 30만 달러, 3억 정도 규모인데요. 이 10YFP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신탁기금을 공여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핀란드,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 신탁기금 공여국가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환경부에서는 이런 그 SCP 관련된 환경 ODA를 확대하겠다 하는 계획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생태관광에 관한 ODA 활동을 강화하겠다라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환경 분야나 이런 지속가능한 관광 관련된 그 주체들이 대거 ODA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ODA 분야 안에서 범분야적인 접근을 어떻게 범정부적인 접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큰 그림이 우선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CP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이런 분야가 아닙니다. 교육 섹터랑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농업이랑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경험을 잘 살려서 비교 우위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